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 금요일이고요. 여기는 이데일리 회의실입니다. 갑자기 좀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20층에서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또 회의실에서 이렇게 오순도순 하려고 왔고요. 저희가 이제 그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우리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럼 우리가 목소리가 아, 네. 화요일날 이제 주간시간 방송했을 때 예고해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2023년 마지막 리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참 특이하게 이렇게 2023년 나의 실수를 했고 요게 이제 약간 보면 이제 이 워런 버핏이 매년 초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한테 발송하는 주주 선언의 어떤 그런 형식을 빌려서 약간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신영증권도 자기 반성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걸 쭉 살펴보면 결국은 그겁니다.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갔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강했고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어떤 시장이 빠르게 살아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약간 대외적인 어떤 그런 변수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이제 또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각 섹터별로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운이라든지 건설, 바이오, 뭐 2000 유틸리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다 반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올해 결국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다시 얻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은 게 이제 리서치나 리포트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들은 불신이 많잖아요. 사람 얘기밖에 없지. 맞아. 안 좋은 얘기를 쓰는 건 없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안 좋은 얘기들, 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어.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어.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구나. 그러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시장에서 대응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네. 관점으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끝까지 한번 다 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싶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채권 전략이라든지 약간 조금 이제 이 주식시장과 물론 채권 시장이 주식시장의 10배 정도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채권 시장을 체크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건 결국 이제 중국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눈에 띄었어요. 왜냐면 중국 경기에 관련돼서 이제 시진핑 이제 체제가 좀 어떻게 보면 출범을 하고 나서 어쨌든 연임을 하기 위해 상당히 눌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풀리면서 리오프닝을 좀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수요 속도가 좀 더뎠다는 부분들 유일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TF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됐죠. 이런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판단 미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23년은 2022년보다 좋을 것이다 예상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완벽하게 빗나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하나 알려드리면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살아나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게 부동산, 건설 쪽이 한 25%가 넘어요. 맞아요. 네. 4분의 1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힘들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머니가 가벼워졌다는 뜻이고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더 줄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왔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비고위안 디폴트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여기 또 이제 미국의 금리 가능성 상승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들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 또 좀 흔히 얘기해서 그럼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국 금리 상승이 예상보다 가팔랐는데 왜 중국이 안 좋아? 그런 부분들 왜냐면 개인들은 저희가 이거를 읽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해석을 해주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하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해외 자금을 좀 많이 받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금리 상승이 많이 커지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해외 자금, 미국의 금리. 네, 그 해외 금리가 상승이 되면 결국은 이 이자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디폴트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과 어떤 금리의 어떤 이런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무 구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순환으로 돌아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기존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시중에서 이제 실질 금리도 따라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오른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앞에서도 저희가 PF 얘기는 했지만 10% 정도만 자기 자본이고요. 90%는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높으면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이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채무가 돼버리고 그래서 못 갚는다. 네, 디폴트 선언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이자가 한 1% 정도 오르면, 그러니까 금리가 1% 정도 오르면 이자 비용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뛴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한 0.25%, 0.5%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치는 금액은 원래 금액의 3배가 넘는, 두세 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크레딧이라든지 채권 시장도 좀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리포트를 좀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ESG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결국 이제 ESG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탈탄소, 그린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보게 되면 각국의 좀 이해관계가 좀 약간 얽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친환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원전은 좀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화력을 바로 버리지 못하는 거지. 우리 얼마나 세게 하면은 힘을 주니까 어. 카메라가 같이 동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또 어느 쪽에서는 무조건 뭐 이제 탄소 제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이제 거버넌스적으로 약간 싸우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전기차 시장이 큰다 안 큰다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이 탈탄소, 흔히 말해서 이제 어떤 이 그린에 대한 어떤 범위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차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중간에 원자로까지 갔다 가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작년에도 상당히 좀 많았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뭐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ESG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유럽이 맞고요. 네네. EU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재생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원전이 이제 껴들었죠. 신재생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걸 제일 먼저 한 것도 유럽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이 따라 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가장 신재생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유럽입니다. 그러면 유럽이 이렇게 변화가 이뤄지네라는 것들을 저희가 따라만 가도 몇 개월 뒤에 아니면 1, 2년 뒤에 이게 글로벌 트렌드로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유럽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바뀌는 게 있으면 잘 보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한때 수소 테마가 너무 잘 갔거든요. 네, 수소만 다 한다라고 하면 막 주가가 날았던 시절이 수소, 있습니다. 맞아.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때는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뭐 이런 뭐 블루 수소 해서 우리는 결론 수익성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수소 얘기가 요즘에 유럽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또 수소에 대한 트렌드가 미국도 따라서 하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관점으로 또 이런 뉴스들도 소화하신다라고 하면 투자 포인트 잡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이제 2차 전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 얘기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중간 것도 있는데 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상당히 고집을 하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2차 전지 막 얘기 나오다가 전기차가 뭐 이제 수요가 준다 이러니까 결국 승자는 도요타인가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트렌드는 가는데 결국 이 속도의 조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속도 차이죠. 네, 그래서 수소차도 보면 수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수소차 자체는 친환경이라고 보는데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신재생으로 볼 수 있냐 어떤 이런 좀 과제도 있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 수소는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수소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전기차가 좀 엮이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2024년에 수소가 또 테마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소랑 전기차를 할 때 보면은 조금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승용차 저희가 흔히 타는 뭐 승용차나 자가용 그다음에 뭐 SUV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은 전기차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상용차는요 수소차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상용차라면 좀 큰 트럭이나 버스, 트럭 뭐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해요. 상업용. 네, 이제 그걸 이제 상용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뭐 거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뭐 등등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택시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LPG로 바뀌었죠. LPG로 근데 바뀌었죠. 승용차는 안 가죠.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쪽도 우리나라도 어찌됐건 잘하거든요, 현대차가. 1등이에요, 1등. 네, 1등이에요. 대수가 뭐 얼마 안 돼서 이런 거지. 아, 그치. 네, 그것도 만드는 거 어려워요. 왜냐면 수소 같은 경우 고압 탱크를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관련 기업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중간중간에 수소 얘기는 저는 유럽 쪽을 기초해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올 한해. 그러니까 선거와 이 신재생이 같이 엮이면서 유럽 쪽에서 계속 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다. 네.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 트럼프 나오겠지. 네. 트럼프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공화당 이길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이 대안이 없다. 하여튼 이러고 이제 섹터별로 좀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여러 가지 좀 섹터가 나눠져 있는데 디지털 자산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디지털 자산 하면은 사실 좀 굴곡이 있었죠. 왜냐면 2021년, 2022년에 코로나19를 좀 거치면서 같이 올라왔다가 또 이제 FTX나 루나 사태로 인해서 한 번 또 내려갔다가 또 작년 연말부터 또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 지금 1억 넘어가겠다라는 얘기도 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 지금 어쨌든 이런 그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만 저는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선 얘기하는 거를 한번 요약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과거의 흐름대로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 차트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과거의 데이터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네,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 아니. 네, 왜냐면 코로나라는 변수와 급격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 더해지면서 그 기존의 뭐 10년 전의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더 강하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비트코인 10년 전의 시장과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은 달라요. 왜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어찌됐건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등등등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변수를 체크를 못했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근데 보니까 비트코인이 잘 가더라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달러가 금리 대안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의외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비트코인의 사용량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유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달러 집에 1억 달러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봐요. 들고 튈 수 있어요? 못 튀죠? 그 박스 담기 힘들어요. 네, 금 1억 달러 못 들고 갑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1억 달러는요? 그냥 휴대폰에 넣으면 되는 USB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에 대한 해지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얘네들에 대한 사용처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필요성이 좋아지니 어찌됐건 가격도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11월 12월에 오른 건 그것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 현물 ETF 통과될 거다라는 기대감 반영도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좀 안 한다는 얘기도 있죠. 지금 안 한다고 또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시 어찌됐건 계속 진행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 속에 아마 24년도도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STO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권사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왜 CBDC 얘기를 안 해요? CBDC 될까요? 디지털 자산이니까.
트렌드가 되긴 되겠죠? 네. 원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음. 가상화폐라고 하면 은행권의 그 탈중앙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의 지네 기득권을 뺏기기 싫으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그럼 화폐를 우리 디지털로 하겠다. 그게 CBDC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이제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네,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별로 할 만한 게 없어. 네, 그래서 이제 STO라는 토큰 증권, 조각 투자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BDC는 저는 네. 이슈가 올해 나올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이제 테마로 나왔었는데, 항상 이게 블록체인 탈중앙화 얘기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유통 섬유 의혹 인터넷에 좀 봤는데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섹터예요. 근데 이제 섬유 의혹은 어쨌든 소비재고 네. 뭐 유통 관련해서 좀 뉴스를 찾아봤는데 작년에 2023년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여기 죄송해요, 강남점 네. 매출 3조가 넘었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이 2조가 넘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백화점 단일 매출 탑5 안에 들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유통과 관련돼서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주가는 재미없지만 아웃퍼폼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매출은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소비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섬유의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해도 여전히 그냥 실적 시즌에만 살짝 반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그냥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2023년 미스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2024년에도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라는 좀 저는 퀘스천 마크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 얘기하셨으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나오니까 백화점이 잘 팔린 거예요. 그렇죠. 네, 빈이 백화점 가서 안 사요. 부가 가서 사지.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번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힘든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비재도 보면은 필수 소비재가 있고 경기 소비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기 소비재에서도 조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고가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경기 소비주의 소비재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섬유 우복, 우리 저희가 입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또 그 의외로 별로 안 팔렸어. 네, 왜 안 팔렸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글로벌 그 섬유나 뭐 의복, 뭐 쉽게 설명하면 그냥 나이키, 아디다스, 네, 이렇게 큰 업체들이 기존의 재고를 떨쳐내는 게 집중하다 보니까 신규 주문을 별로 안 넣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통이랑 섬유유복이랑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면세점도 꼭 들어갑니다.